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는 소요고요. 저는 해와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있습니다. 와. 게스트 세상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은 강 작가입니다. 강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오늘은 내 옆집의 대학원생과 유리병 편지를 던지게 콜라보데이. 아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교집합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내 옆집의 대학원생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채널에 게스트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의 이제 주인이신 예. 강 작가님을 초청해서 강 작가님이 고르신 작품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옆집에서 하는 방송에서는 제가 항상 듣는 사람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씹으러 보는 걸로 아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소요 씨와는 제가 이제 저기 내 옆집의 대학원생이라는 방송에서 우리 국문학과 대학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 작가님이 처음 이제 골라주신 작품이 뭔가요? 예, 우리 소요상이 저보고 이제 생각 좀 해봐라 뭐였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제가 23년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두 편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옆집의 대학원생에서 영화 탑5를 꼽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하. 거기서 한국 영화 탑5, 이제 외국 영화 탑5를 꼽았었는데 첫 시간으로 한국 영화 탑5 중에서 1위를 했던 영화 가져왔습니다. 그 오. 영화가 바로 다음 소희라는 영화입니다. 다음 소희. 오, 이게 1위를 했었나요? 제 강행 작가 픽 23년 한국 영화 1위였습니다. 진짜? 예. 23년에 한국 영화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왜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저 영화 왜 팟캐스트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그냥 대중문화 팟캐스트야. 아 오케이. 대중적이지 않은 문화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대중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대중의 견부는 넓으니까. 제가 꼽았던 탑5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좋아요. 아싸. 5위가 뭐였지? 에? 예? 뭐였지? 저기요. 5위가 가만 있어봐. 5위가 그거였다. 그거 밀수였고요. 밀수. 예, 저기 감독의. 저기 저기 감독님. 감독. 다 이름 갑자기 준비하는 걸 말을 시켜가지고 여기 액션 영화. 제 기분을 이제 저기 알겠죠? 베테랑 감독. 갑자기 이름이 시정되어 있네. 베테랑 감독. 그런 분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 예, 4위는요? 5위가 밀수였고요. 4위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밌었어. 맞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상당히 잘 만든 영화였고 3위가 서울의 봄이었고요. 의외로 3위네요. 그쵸. 의외라는 건 높다는 뜻인가 낮다는 뜻인가요?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서울의 봄이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3위였습니다. 네. 2위가 거미집. 거미집. 였고요. 거미집 나 재밌었어요. 네, 거미집 재밌게 본 사람 흔치 않은데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취향이 맞으시군요. 거미집이 상당히 잘 맞는 영화였고 1위가 그리고 다음 소희였다. 자, 여기서 좀 무서운 사실. 네. 소서운 이야기 저는 5개 다 안 봤습니다. 야, 지금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그냥 여기 게 들어갈게요. 저희 그러면 제가 이제 세상의 모든 네. 세상에 어디 관심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다 장르가 엄청 막 다르네요. 예, 다섯 개 다. 작년에는 좀 영화를 좀 빡세게 보겠다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서 이쪽을 막 챙겨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완성도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완성도 위주로 좀 골랐고 다음 소희 같은 경우는 뭐 이따 얘기했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면서도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좀 완성도 있게 만든 영화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제가 1위로 골랐던 거고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해와는 어떻게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음 소희를 어떻게 봤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극장에서 막 이렇게 엄청 홍보하는 그런 상업 영화에 비해서 이런 영화를 볼 때 약간 쫄아요. 그쵸. 네, 살짝 쪼는 게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쵸. 너무 나한테 어렵진 않을까? 이런 혹시라도 내가 재미없으면 영화 보시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영화가. 친절하죠. 그래서 좀 쫄았던 거에 비해서 그런 메시지도 잘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화가 사실 취향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 사람 취향이 아니죠. 보기 전에 이미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질 걸 알고 있지. 맞아. 이미 화가 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지. 굳이 이제 고통을 더 느끼고 싶지 않은 또 이제 저희 오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혜화나 저는 약간 해피한 컨텐츠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괜히 또 이거 보고 나면은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아져. 심란하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특히 이제 사회 고발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사회 메시지 얼마나 잘 갖고 있냐가. 그 메시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담백하게 잘 재현해내는가 이런 걸로만 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그런 뭔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컨텐츠다 보니까 좀 취향이 아니긴 했는데 예. 역시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너무 열받는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맞아요. 기분이 너무 나쁜 영화죠. 이 영화를 저는 처음 봤던 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고 이 영화를 사실 제가 작년에 한 2달 정도 유럽 여행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프랑스에서 봤어요. 오. 프랑스에서 다음 소리를 왔다. 파리에서 봤어요. 칸 영화지? 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칸에 갈 정도로 미친놈은 아니고 갔다는 줄? 파리에서 외국에서 한국 영화 보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파리 지하철을 딱 지나가는데 배두나 씨가 딱 있는 거예요. 포스터. 대박. 아니 진짜 배두나가 아니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똑바로 하겠습니다. 배두나 씨 포스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엄청 크게. 못 참지. 그치, 국뽕이 다음 소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뭔 영화야? 이게 무슨 영화 있는지도 몰랐어. 뭔 영화야 이거? 이거 한번 봐야겠다 해서 구글에 검색하니까 근처 극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상영을.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바로 예매를 해서 봤죠. 이런 영화인 줄 몰랐어요. 정보가 없이 보러 그렇죠. 가셨군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봤었고 극장이 굉장히 아담한 극장이었는데 거기 약간 독립극장처럼 굉장히 아담한 극장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3-4분 정도 앉아 계셨고 이제 젊은 파리 사람이 한 3-4명 정도 앉아 있었고 그래서 저 포함 한 10명 정도 같이 본 것 같아요. 마린 10명과 함께 이제 한국의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화를 같이 보니까 기분 묘하겠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기 파리는 주 근무 시간이 36시간인가래요. 그쵸. 파업의 나라. 그렇죠. 파업의 나라였고 그때가 한참 이제 파업 때문에 시끌벅적한 시기였는데 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왜 저희 나라는 파업을 안 하지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죠. 혁명의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거의 유일하게 한 번 겪어본 나라. 그렇죠. 몸으로 한번 실험해본 나라. 네, 유일하게 한 번. 왕의 모가지를 유일하게 딴 나라.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쪽의 공산주의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르크스의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청소년 노동 착취에 대한 영화를 그렇죠.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인터뷰는 안 해봤어요. 인터뷰를 하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불어를 못하시나 봐요.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칸에서도 평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영화 스토리를 한번 쫙 훑어보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나? 보신 분이 많을 테니까. 이제 간략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2022년 5월에 칸에 출품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8월에 정식 개봉을 한 2월 8일. 2월 8일. 예. 지금 2023년 2월 8일에 정식 개봉한 작품이고요. 상영 시간은 2시간 18분. 상당히 깁니다. 저희가 또 긴 영화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마침 저번 시간에 영화가 100분 넘어가면은 그거는 힘들다. 그거는 장르로서의 어떤 규칙을 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됐거든요. 너무하네. 근데 일단 2시간 18분 정도 나오고요. 아하. 소재는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등장인물로는 다음 소희니까 소희가 나오고요. 김소희, 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죠. 그렇죠. 네. 상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3학년 학생이고 약간 춤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습실의 에이스, 동네 연습실 에이스고 그리고 같이 춤을 추던 선배 태준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유진은 이제 배두나 배우, 국뽕을 차오르게 만들었던 전북 전주 경찰서 형사 2팀장 경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본청에서 일하는 본부라고 해야 되나?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일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현장직으로 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경찰 시험을 본 게 아니라 경찰 간부 시험을 본 그렇죠. 처음부터 6.5급으로 들어간 그렇죠. 이야. 그런 에이스지만 엘리트. 사실은 이제 현장 경험은 한 번도 없는 맞아. 그게 또 중요한 맥락이죠. 그런 게 이제 배두나가 역할한 오유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호라고 해서 한국통신 S 플러스 고객센터의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그래도 뭔가 인간미가 좀 그래도 있는 그렇죠. 인간미란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어떤 양심이 있는 그래도 나름의 네, 뭐 그런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작중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자살을 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내부 고발을 유서로 남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준이라고 하는 소희의 친구인데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BJ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오빠의 도움을 좀 받았다는 묘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박태준 이 사람이 저는 이 작품의 한 3번째 주인공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희의 남자친구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뭐 아주 잘생기고 몸이 좋고 춤을 잘 추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선배들의 갑질로 머리를 빡빡 밀리고 막 얻어맞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약간 군대식 폭력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택배 상하차 배달부로 좌천을 됐다가 뭐 이런 고초를 겪는 인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 손정인과 이지원이 있는데 이지원은 이제 소희의 사수 네.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정인은 소희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직원인데 소희와 어떤 소희의 멘탈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이제 맞짱을 뜨기도 하고 그 이후에 오유진의 시점에서 이제 영화가 진행될 때 제보를 해주는 그런 복합적인 입체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호 씨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된 콜센터의 새로운 팀장은 이보람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줄거리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은 연습실에서 홀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소희로 시작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소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춤을 추고 나서 그 아까 말했던 BJ로 활동하는 친구인 준이랑 소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그 춤이 약간 몸부림 같아요. 막 엄청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게 막 계속 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안 되고 막 이런 거에 엄청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아둥바둥하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렇죠. 또 간절함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준이랑 소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준이가 막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쿨병 걸린 가르마남이 준이를 막 비아냥거려요. 막 요즘에 개나 소나 다 BJ 하네 막 이러면서 똑똑한 거야. 우리 같은 애들이 바본 거지. 저렇게 돈 벌면 편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랬는데 소희가 거기에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가 뭐 돈 좀 보태가 베냈다. 뭐냐 이게. 이거 베네타요? 뭐 제주도 사투리인가요? 아니 이거 부평 사투리인데. 좋아하시죠? 자꾸 이렇게 개그 욕심을 냅니다. 이거 그 유튜브 릴스에서 좀 유명한 그렇구나. 드립이구나. 아무튼 뭐 아저씨 돈 좀 뭐 아저씨가 뭐 돈이라도 보태준 게 있냐 하니까 이제 그 가르마는 바로 존만이가 이래가지고 소희가 조시 담아내 한번 까볼래 하면서 이제 들이받죠.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불의에 못 참는 소희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희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당찬 아이인가, 얼마나 화끈한 친구인가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네, 그런 소희의 성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바느질을 하던 소희를 담임이 호출합니다. 근데 그때 말했던 게 애완 무슨 학과였는데 동물 학과였나? 그랬던 것 같다. 애견 미용? 맞아요. 애견 무슨 학과 뭐 김소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담임이 새로운 일자리를 뚫었다고 뿌듯하면서 소희한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데 애견 관련된 일이 아니라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아까 애견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때문에 콜센터? 막 이랬었죠. 그래서 막 계약서에 막 사인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면접을 보러 면접복장을 입은 소희가 공장에서 일하는 아까 말했던 남자친구인 태준을 만나서 갑자기 또 춤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이 장면이 약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 작품의 오게티지 않을까. 왜요? 어떤 면에서? 너무 오글거린다고 얘기하나요?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아, 그렇겠죠. 그런 콜센터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얼마나 이제 천진난만 예, 밝은 청소년들인지. 그렇죠. 얼만큼 사회에 때묻지 않은 아이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약간 독립 영화 특유의 어떤 그 튀는 장면이 좀 하나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렇죠. 그 춤이라고 하는 걸로 그걸 만들어낸 건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담백하게 잘 풀어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힘 준 게 확 보이니까 그렇죠. 조금 리듬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춤이 너무 보였습니다. 길었어요. 보는데 막 계속 언제 끝나지? 그런 것들을 약간 독립 영화를 보면 약간 극복을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감독들의 어떤 아하. 개성과 그 욕심을 부리려는 몇몇 장면들을 좀 이해하고 가도 넘어가지는 어떤 그 아량이 독립 영화 볼 때는 좀 필요해요, 사실. 예, 하긴.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런 장면들 좀 있어요. 맞아요. 그쵸,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소희는 이제 춘 연수실을 그만둘 거다라고 태준한테 말하면서 그래도 나 이제 사무직 여직원이다 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 대사가 이 홍보 문구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나 이제 아. 사무직 여직원이다. 이게. 그렇구나. 또 어떤 그 10대들이 10대가 아니지 사실 이제 사회로 넘어갈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다들 사회 초년생이면은 드디어 나도 뭔가 사회에 제 몫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이 될 수 있고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모두가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가. 너무 어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어리죠. 18살? 맞아요. 계약서 쓰는 것도 18살이에요? 19살인가요? 그 술집에서 술 마실 수 있는 거면 29? 29이란다. 19? 정확히 나이대를 모르겠네. 나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취업 아닌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업무 첫날 소희는 다른 학교의 두 동기들과 실습생으로서 일을 첫날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팀장을 만나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이준호 팀장이 그들을 맞이를 하고 그들의 사수인 지원이 소희를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이 콜센터의 일은 통신사의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일이었어요. 야, 대기업의 하청에 뭐 하청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화청.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콜센터다 보니까 처음부터 엄청 욕하고 입이 험한 고객한테 걸려서 소희가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또 와중에 센터장이 또 되게 악질입니다. 이 배우님도 우리 되게 많이 봤죠? 이거 저기 벌새에서 맞아요. 그 되게 그 나쁜 담임. 나쁜 담임 전문 배우님이 그렇구나. 센터장으로 나오신. 전문가였구나. 네, 더글로리의 나쁜 담임, 아. 벌새의 나쁜 담임. 그분이었구나. 여기 그러네요. 나쁜 센터장 네. 나오시는 전문 배우님 반가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건 그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다. 맞죠.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사람 보면은. 네. 아무튼 우리의 그 반가운 나쁜 전문 배우님의 센터장이 TV 모니터로 나와서 실적 얘기를 막 합니다. 막 여기 실적이 뭐 꼴등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압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해지 방어율을 선적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벽에 붙여놓더라고요. 야, 진짜 지독하다. 그게 진짜 너무 폭력적이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회사인 건데 고객이 원하는 걸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오는 그 양쪽에서 오는 압박감을 견뎌야 되는 사실 아무것도 책임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맞아요. 그 압박감을 견디게 그 어린 소년이 견디게끔 한다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죠. 예. 그 매일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화로도 듣고 밖에서도 듣고 예. 그리고 평가받고 그게 너무 폭력적인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상 욕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그 전쟁 때 학도병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총 쏠 줄 맞네요. 모르는 애 앞으로 가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하는 세상에. 건데 근데 더 나쁜 건 이제 그렇게 성적 순을 매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사실 그 전화 해지 방어 좀 못한다고 해서 인간성이 훼손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놈이죠. 근데 내가 뭔가 하나를 잘 못하고 있으면 그걸 못한다는 이유로 나라는 인간을 부정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냥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를 못하는 루저 이렇게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예로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인 거죠. 아무도 안 지켜주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지켜주려는 사람이 나오죠. 네네. 네. 그렇게 첫날 신고식을 치렀고요. 그래서 준이랑 첫 통화에 임하는 소희는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보전합니다. 근데 또 소희를 담임 선생님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서류를 내주면서 서명을 요구를 하는데 소희한테 실습생으로 나간 공장에서 관두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랑 나랑 우리 학교의 실적이 낮아졌다 라면서 은근히 또 소희를 또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당하는데 학교에서도 당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너가 잘 못하면 너의 후배들이 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야, 압박을 연대 하죠. 책임. 맞아. 아, 이게 또 참 별로입니다. 이게 막 게다가 소희가 또 대기업의 하청이니까 나름 또 높은 실적의 인물이란 말이죠. 이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부담이 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또 첫 월급을 타게 됐는데 엄청 형편없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희가 또 당찬 우리의 소희가 또 항의를 하러 갔지만 너의 실적이 낮아서 그렇다. 그리고 너가 실습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쓸쓸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월급 받고 소희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우리 쇠주를 마시면서 담임 욕도 하고 담임이 자꾸 막 나를 압박한다 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은 이게 무슨 대기업이냐 완전 하청의 세제곱이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들도 알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하는. 정하는 법도 모르고 정하라고 정해서 될 것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해도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 장면에서 뭔가 소희 약간 현타 온 것 같았어. 약간 막 그게 무슨 대기업이야 대기업이 하청이지 이러는데 약간 현타가 온 느낌?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하청 얘기를 하네 말하면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소희 역할의 이 배우의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얼했어요. 그게 수척해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렇죠. 눈이 아주 점점 동태 눈깔이 되어가는 네, 영혼이 사라지고 있는 게 네.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첫날을 지나서 다음 날이 됩니다. 다음 날 전화가 28번이나 돌려진 고객이 막 욕설을 하는 바람에 멘탈이 나가버린 우리 소희인데요. 소희를 보고 팀장인 준호가 와가지고 팀장 이준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수습을 하다가 이준호도 빡쳐서 그 고객한테 화를 냅니다. 이 팀장까지 화내버리니까 우리 센터장도 되려 왜 고객을 28번이나 돌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하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했으면서 네. 근데 이제 또 28번이나 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센터장이 또 그거를 고나리질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그 돈을 주고 앉혀놓은 건데 그렇죠. 책임을 이제 계속 밑으로 전가만 하는. 지는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28번 정도 돌려지면은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서 평정심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맞죠. 시스터들 계약 해지하는 게 뭐 이렇게 그지같이 어려워. 28번 돌아가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욕설은 하면 안 되지만 욕이 목 끝까지 차올 거예요. 누구라도 분명히. 유재석,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화가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수님도
예수님 6분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 이건 못 참지. 29번 정도 돌려주면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모두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시스템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이게. 업체에만 이 대기업에만 좋은 시스템인 거니까 이걸 사람이 다 이렇게 견뎌야 된다는 게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정신적인 폭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텍스트가 아니라 화면으로 직접 봤을 때 그런 실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전해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소희의 사수였던 지원이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렇죠. 그만둘 수밖에 없죠. 네. 지원이 이제 센터장의 집중 포화의 어떤 목표 타겟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돌리는 과정에서 3번 정도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예. 폭탄 돌리기에 잘못 걸린 거죠. 맞아, 잘못 걸렸어요. 맞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폭탄 돌리기 너무 좋은 편이죠. 그렇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그리고 소희는 남자친구인 태준의 공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까는 막 춤추면서 자기들끼리 인사를 했는데 태준이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선배들한테 막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도 못하고 소희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제일 와닿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오빠를 태어나서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2번 다 강제였나요? 아니면? 당연히 강제죠. 처음이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 맞아 빡빡이 세대였어. 맞아요. 중학교 자네가 마지막 자네란다. 소유 씨가 마지막 빡빡이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기준에서 네. 그 수도권 기준에서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인권조례가 생겼어요. 아 진짜 꽤나 맞아. 최근까지 있었구나,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지방은 조금 더 늦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군대 갈 때인데 예. 와 진짜 그 머리 밀릴 때 엄청 서럽거든요. 그지 같죠. 저 세대만 해도 이제 저도 중학생 때 빡빡 밀고 안 밀면은 구렛나루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바로 엎드려 뻗쳐 빠따 가져와 빵빵빵빵 다음날 갖고 와. 여러분 씨 그렇구나. 심지어 저는 18mm 반사그램도 걸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밀린다는 행위가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건지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머리 막 여자친구 있는데 앞에서 야 쟤 여자친구냐고 맞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공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린 거겠죠?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게 맞아? 도대식 시스템이 아주 거칠게 남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리고 사실 그렇죠. 군대식 문화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딱 보여서 우리가 막 DP를 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막 이게 진짜냐. 이럴 리가 없다. 에이 설마. 근데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 비해서 군대는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안 되는 그렇죠.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다 갔다 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증언자가 많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맞아 하면서 이게 알리바이로 획득한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소희한테 얘기하기를 뭐 태준 오빠 잘생겼으니까 또 더 그러겠지 뭐 이런. 질투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 사람이 참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또 보여주는 어떤 아이만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장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소희는 다양한 진상들과 또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약속을 늦어버리는데 그날이 소희 생일이었거든요. 막 근데 친구들이 막 너 늦으면 늦는다고 말해야지 하면서 막 소희한테 되려 화를 내고. 너만 돈 버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소희는 준호가 홀로 이제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퇴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간만에 뭐 친구들이랑 약속도 이제 파토가 났으니까 연습실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진과 스치듯이 만나죠. 너도 춤 한번 춰봐 하니까 에이 저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이러고 이제 구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 연습실 구경 좀 하다가 지하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거죠. 네. 뭔가 이때부터 약간 친구들이랑 핀트가 안 맞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사회 초년생이 딱 됐을 때 약간 친구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서 서로가 저는 서로를 그렇게 잘 이해했었는데 이제는 이해하지 음. 못하는 그런 상황. 네, 그게 좀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학교를 다닐 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동아리방 가면 있으니까. 맞아. 맨날 동아리방도 아니야. 그냥 가면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아니면 돈을 벌다 보면은 서로 열심히 스케줄을 맞춰야 돼. 그리고 시간이 소중해진단 말이죠. 맞아요. 내가 이거 하고 있을 시간에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 다른 힘듦을 너무 같이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걸 토로하는 장이 돼버리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가 힘든가 배틀하게 맞아.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의 같은 일상을 공유하니까 할 얘기도 많고 할 얘기가 즐거운데 공공의 적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각자 이제 회사에 하면은 그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해봤자 얘는 못 알아들을 거고, 내가 우리 팀장을 욕해봤자 뭐 얘 일이 아니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즐겁지 못한 대화들만 있으니까 대화할 때 지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그러니까. 찡찡대 이런 너만 얘기를 힘들어? 하고. 나도 힘들어. 막 맞다. 그런 건 거죠. 그럼 네가 뭐가 힘들어?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야, 그래 넌 돈은 많이 받잖아. 맞아. 야이씨 자식들. 다 그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 이해 못하고 이기적으로 되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났을 때 일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요. 뭔가 약간 어수선해서 봤더니 차 안에서 팀장인 이준호가 자살을 한 것을 소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들이 엄청 큰 충격에 빠지는데 엄청 어수선할 거 아닙니까? 막 예. 팀장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팀장으로 바로 대체가 되고 막 되게 안정시키겠답시고 보람이 또 막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와우.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사까지 내려와서 본사는 내부 고발적인 내용이 담긴 준호의 유서와 고발을 덮기 위해 수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습생들한테 그 보안 유지 각서를 써라 라고 요구를 하는 약간 차가운 현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보람의 캐릭터가 이제 가장 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온화하고 인자한 말투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 뒤로는 이제 가장 구린 일을 하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가장 차갑고 음. 가장 잔인하고 그런 맛이고 그 자살한 준호에게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준호가 자살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자살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음. 뭐 그 일 하나 때문에 고작?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련인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컵이 계속 넘칠 듯 말 듯 넘칠 듯 말 듯 계속 차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준호 입장에서도 그 스트레스, 그렇죠. 압박감, 죄책감 그거다가 그 28번째 그 전화 돌렸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무력감이 마지막 물 한 방울이었고 그것 때문에 컵이 넘쳐서 자살했다. 네. 그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 탓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발생해요. 그렇죠. 무력감. 내 탓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삶이 즐겁지가 않고 내일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무력감 그 다음에 내 탓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준호란 캐릭터를 봤을 때 존재할 수도 있을 만한 감정이고 이게 보람과 준호의 차이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양심의 문제인 거죠. 양심의 문제죠. 보람은 양심 같은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실적 위주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예. 사실 여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시오패스에 좀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살과는 거리가 멀다면 그렇죠. 준은 어쨌든 양심이 남아있는 인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탓과 우울과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못 견디고 네.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죽으면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유서를 쓰고 내 죽음이 어떻게든 이 시스템에 뭔가 변화에 일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은 걸 수도 있을 텐데 그쵸. 택도 없죠. 네. 그래서 준호의 죽음은 준호의 문란한 사생활과 맞아. 무슨 태도와 그동안의 뭐 그런 것과 스캔들이 있고 뭐 성실하지 않고 뒤가 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게 되죠, 결국. 택도 그래서 없습니다. 막 직원들한테 장례식도 못 가게 했잖아요. 무한대식 그렇죠. 것 때문에. 근데 저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어떤 분이 심장 쇼크였나? 이걸로 사무실에서 돌아가신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과로사 때문인가요? 그건 잘 정확한 건 네.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계약직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그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방송처럼 그러니까 뭐 고인을 위한 뭐 묵념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슬픈 노래가 이렇게 깔려서 나왔어요. 묘한데. 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묵념을 하지 않고 이 키보드 소리가 와. 온 군데서 들리는 거야. 난 거기서 와.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내가. 그건 좀 소름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약직이니까 뭐 여기 엄청 관여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니까 아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해야지 했는데 온 군데에서 타닥타닥타닥타닥 그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영화적이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이러면서 이건 진짜 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새로운 팀장이 소희의 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준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직업에 대해 비아냥거리면서 음. 집을 박차고 나오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맞아요. 그런 순서대로. 친구와의 그런 거죠. 그래서 소희는 마지막까지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다가 본사에서 찾아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각서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막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요. 그 팀장한테. 너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소희가 갑자기 이렇게 빠칭 각성을 해서 미친 듯이 실적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안 받아도 될 걸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실적이 올라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소희가 올려놓은 기준선 때문에 또 야 소희는 저렇게 하는데 넌 이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은근히 이제 소희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뭐 담배 타임처럼 커피 타임 가져가지고 옥상 같은 베란다 이런 데서 막 네. 서로 막 야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맞아. 이제 약간 좀 베테랑이 된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네. 각성한 계기가 뭘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뭘까요? 내가 한번 그럼 진짜 내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내가 한번 시스템에 한번 내가 몰입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을까? 인센티브 빵빵하게 챙겨줄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자 이런 보람의 어떤 감언이설이 있기도 했고 네. 이제 계속 우울해하고 있을 바에는 그래 일 열심히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그 목표를 딱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울증이 도지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었는 게 뭐냐면 그 삶에 기댈 때가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그 기대는 게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또 같이 무너지거든요. 절단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소희한테는 친구도 이제 없어. 그리고 뭔가 이 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도 멈춰 있죠. 왜냐면 그나마 보호해주던 팀장도 없고. 그러니까 준호가 죽었다는 건 내가 아무리 높이 돼서 팀장이 되고 뭐가 된다 한들 행복한 삶을 어째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로 그래 돈 많이 일단 벌어보자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상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돈에 딱 하나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제 동아줄을 잡은 건데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각성을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소희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봅시다 어떻게 무너지나. 네, 그렇게 엄청 인센티브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아이의 이제 그 새로운 그 그 뭐라고 맞아, 전화 맞아. 그거를 좀 이제 해지하고 싶다라고 아빠가 전화를 왔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었죠. 근데 이제 해지하고 싶다고. 그래도 너무 그래도 그 6개월 정도 유지하시는 게 요금이 이제 뭐 좋습니다. 그 해지했을 때 위약금 발생하는 때문에. 위약금보다는 더 저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진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장면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이제 소희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도 겪기도 하지만 일단 우수사원에 뽑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했던 봉급을 받지 못해요. 300, 그러니까. 300인가? 돈 땡기려고 했는데 300인가 받으려고 맞아 했는데 맞아. 100이 간신히 넘어. 응. 그러니까 보니까 너 실습생이라서 돈 그만큼 못 받아. 정직원도 아니잖아. 그리고 인센티브 그거 너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줄게. 와. 2달 뒤에 준다고. 이런 이제 거를 막 우수사원이라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얼굴이 싹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항의를 해도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네. 와중에 그 소희의 활약 때문인지 이 팀은 갑자기 엄청 실적이 높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적 1등을 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뭐 팀장이 우리 실적 높은 기념으로 회식이나 합시다 이러면서 회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인, 아까 선배 노릇을 하던 정인이 사실 언니가 아니라 소희의 동갑이라는 것을 소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희는 너 뭐 나 이렇게 놀리니까 좋냐 이러면서 갑자기 정인이랑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김수영 시인의 어느 고궁을 낳으면서라는 시가 떠올랐는데 어떤 시죠? 그게 이제 뭐 정부 이렇게 사회적인 시스템한테는 욕을 못 하고 이제 그 갈비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는 자신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희가 화난 거는 정인이 언니인 척하는 거 물론 뭐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분이 나쁜 건 사실 내가 돈을 300을 받을 걸 100밖에 못 받은 진짜 그 비인간적인 짓을 하면서까지 내 윤리관념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상을 못 받은 상황에 기분이 이제 안 좋은데 그걸 이제 팀장을한테 뭐 하지도 못하고 어디다 못하다가 그 사소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고 정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시스템 그 평균치가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소희를 또 힐랄하게 또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진짜 욕하고 진짜 싸우고 싶은 상대가 그렇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서로에게 주먹을 주먹? 머리채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창한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진짜 적을 못 보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를 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적은 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위에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옆에 그쵸. 친구랑 싸움 붙이면서 슬쩍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팀장과 맞짱을 한번 뜹니다. 야, 시원합니다. 네, 제대로 이제 근로 의욕이 떨어지니까 네.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도 어차피 돈도 제대로 못 받는데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하시는군요. 해지해드릴게요 하고 몇 개를 그렇게 해지를 그냥 해버리니까 네. 팀장이 팀장은? 너 미쳤어 이러면서 오는 거죠. 야, 여기 진짜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소희가 이제 아니 해지하겠다는 사람 해지시켜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하면서 막 뭐라 하니까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러니까 이제 저 보람이 돈 안 준다고 그랬던 거야? 와. 어쩐지 없는 애라 그러니까 아주 더럽게 돈돈거리니 아니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지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돈돈거린다고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소희가 바로 보람에게 명존세를 갈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주먹과 소희의 주먹이 어떻게 동일시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명존세를 확 갈겨버려요. 나도 마음속으로 때리고 있는데 소희가 맞아. 진짜 때리네? 올. 그 당혹스러워. 게이드. 이 영화에서 유일한 사이다 장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이다가 사실 사이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쵸.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도 한 방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희는 무급휴가, 그러니까 정직인 거죠. 네. 처리를 받고
뭐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친구랑 술만 마시고 막 손목 근 자해도 하고. 근데 소희 부모님은 그걸 또 약간 모른 척해요. 그렇죠. 나 일 그만다니까 하니까 이제 정적. 못 들은 척. 저 소희는 뭐 한대? 방에서 있어. 그래.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잘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굳이 애써 모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부모님이 서로 약간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막 집안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 입장에서 둘이 그걸 알기가 두려워서 못 물어보는 그런 못 느낌. 물어보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죠. 게임 약간 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는 좀 이렇게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사회생활 어차피 다 힘든데 쟤 그냥 어려서 저렇겠거니 있으면 괜찮겠거니 그걸 그만두면 오히려 부모님한테는 청천벽력이니까. 근데 저렇게 조용하게 나 일 그만 다닐까가 그 이제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그렇죠. 구조 요청 같은 느낌. 그렇죠. 이게 나 그만 다닐래 너무 하기 싫어 막 이러면은 그냥 아유 찡찡거리나 하면서 받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가면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힘드니까 어렵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참 본인들은 사실 그리고 이길 수가 없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옛날에. 부인 더 힘들고 뭐 딸내미가 그거 견딜 수 있겠지 하는 어떤 그 안일한 마음. 친구들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그런 그치, 어떤 그치. 자존심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소희의 마지막 구조 요청을 부모님 무시한 셈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담임이 소희를 불러가지고 너 학교 실적 떨어뜨릴 생각하지 말고 잘하라고. 와 이건 진짜 이건 아무도 소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때 소희의 얼굴이 그냥 산송장 그 자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거기서 무슨 일 하는 줄 알아요?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뭐 다 힘든 거야. 그래도 난 너가 다른 줄 알았다. 여기서 또 자존심 스크래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모자라서 이런 건가? 견뎌야 되나?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건가? 이게 이제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발언들이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이제 우울증 뭐라고 해야 되지? 우울증이 좀 중증? 아주 네. 중증으로 오죠. 이렇게 와가지고 점점 그게 보여요.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게 보여요. 근데 쉬고 있는 소희를 이제 친구인 은하와 동호가 불러가지고 이제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이제 은하는 또 일 빨리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동호는 새벽 출근해야 되니까 오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막 이제 일찍 파하고 가는데 동호가 이제 데려다 줄까 했는데 소희가 태준 오빠가 데리러 올 거야 이래가지고 동호가 둘이 왜 뭐지? 그러니까 사귀는 거 몰랐나 봐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동호 가고 태준을 기다리는데 태준 막 문자가 막 다 망가져서 와.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탁탁탁 치고 이제 급하게 일이 잡혀가지고 오지 못할 거 같은 걸 깨닫고 전화를 걸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근처 작은 구멍가게 가서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마시면서 있는데 자기 발끝에 이제 가게 문 살짝 열린 틈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걸 본 소희가 그대로 그 빛을 따라가서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햇살이 약간 마지막 유일하게 좀 이렇게 소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햇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죽고 싶다라는 심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우울감은 느껴봤겠지만 그런 건 없었는데 이 소희의 이 스토리와 이걸 보면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면은 죽고 싶을 수 있겠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처음으로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소희를 보면서. 영화가 사실 우리가 기사로 보면 이런 것들을 아주 짧은 글로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청소년 아이가 높은 업무 강도로 자살했습니다. 정도로 이제 보는데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맞아요. 쌓아가는데 난 그런 게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열받게 만들려면 더 열받게 만들 수 있었고 그렇죠. 슬프게 만들려면 더 슬프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주 점진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사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2부부터죠. 네. 예. 제 생각은 반대였어요. 그래요? 저는 1부가 이제 좋았고 네. 2부부터는 약간 그 감독의 판타지가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유진이라는 인물도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 막 그 소희의 사건에 대신 화를 내주는 장면들도 네. 정말 대신 화를 내주는 느낌. 맞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유진의 대사로 그냥 다 그냥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파트 1에서 이미 저는 다 알겠고 이미 몰입했고 나는 이미 너무 안타깝게 했는데 이제 유진이 반말을 섞어가며 이렇게 와다다다다다 이 메시지는 이런 거란 말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 미성년 편에서 예, 기억나고. 서사적 벌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했었는데 택시 쫓겨나가지고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말했었죠.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서사적 대신 욕해주기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하이라이트는 파트 1에 있지 않을까. 제가 파트 2를 높게 일단 파트 2를 얘기하고서 한번 나는 그 얘기를 나눠보죠. 네. 시점 인물이 유진으로 바뀌어요. 예. 네. 유진이 아까 말했듯이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경찰인데요. 형사인데요. 본청에서 현장 지교로 밀려나와서 첫 수사로 소희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은 소희의 부모님의 하소연을 듣고 소희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소희의 집과 콜센터를 방문하면서 수사를 이어갔는데 소희가 무급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 소희의 그 동료였던 정인이 유진에게 전 팀장의 이준호의 죽음과 소희에게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 유진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정작 이준호가 죽었을 때는 수사를 오진 않았었거든요. 예. 이제 이준호가 죽었을 때도 수사 오긴 했는데 이제 유진의 선배가 와가지고 이제 사건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맞아. 엄청 파진 않고 그냥 이렇게 스캔들로 종결을 시켜버렸던 그랬던 거였죠.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 관련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뿌락지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유진은 준호의 죽음부터 해서 파고 들어가고 내부 고발에 가까운 유서가 있었는데도 조용히 넘어간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준호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준호의 아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무력하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소희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을 파헤치던 유진이 어느 날 자기가 춤 연습을 하던 영상을 보다가 거기서 소희랑 마주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또 소희에게 더 유대감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유진은 그 연습실 사람들에게 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희에게 점점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저번에 벌새 편에서 네. 이제 그 꿈이 뭐예요?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친구가 왜 춤을 췄을까요? 이 물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감을 상징하고. 근데 저는 이거 그 뭔가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배두나 배우가 춤추고 있는 거를 보니까 좀 안 어울리긴 했어요. 좀 안 어울리긴 안 하더라고요. 어울리게 연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왜 춤을 추고 있지?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리게 연기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배두나 같은 배우면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게 그 느낌인데 근데 춤을 춰니까 그게 좀 그런 느낌? 그 독립영화적인 포인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인연. 네. 그렇게 다시 아까 전에 그 정인을 만나러 갔는데 정인은 콜센터를 그만두고 주차장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정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근데 점점 시스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소희의 또 부모님들이 또 유진을 찾아갔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소희의 사정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몰랐습니다. 이렇게 뭐 일을 힘들어하고 학교가 어떻고 뭐 춤을 추고 싶어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소희의 부모님들이 후회를 하고, 그리고 유진이 또 콜센터 거기 임원들을 찾아가서 인센티브 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거기 회사 측의 법무팀은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까 준우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소희가 뭐 가정 환경이 뭐 안 좋고 가난하게 자랐고 원래부터 성격이 뭐 어떻고 막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소희를 비하하면서 네. 이제 얘가 잘못된 애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이어나가니까 이제 소희가 아니 그 유진이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진이 이제 소희의 주변 사람들을 막 찾아갑니다. 준이가 막 알코올 중독으로 막 쓰러져 있고, 뭐 아까 동호가 이제 소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담임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실습이란 이름으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담임 하면서 담임한테 뭐라 하니까 담임은 결국 이제 실적을 높여야지 학교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학교한테 교감한테 가서 따지니까 또 얘네들이 이제 실적이 나와야 우리 인센티브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막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면서 하소연을 하고, 소희가 또 이제 교육청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장학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장학사가 일개 교육청 장학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럼 교육부로 갈 겁니까? 그 다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대사가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사실 약간의 몰입이 깨지는 포인트가 진짜 장학사까지 간다고? 그렇죠. 경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경찰이 간 게 아니라 네, 감독이 간 거다. 감독의 상상력에 간 거죠, 사실. 오너케로서의 네. 유진이 맞아요. 이렇게 간 거죠. 완전 유진을 그냥 작가가 완전 자기를 이렇게 투영해서 그렇죠.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유진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종결을 하는 문서에 그 소희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을 하는 담당 형사 유진의 모습이 보여지고, 뭐 부모님들이 오열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막 혹시 소희가 춤 추는 거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몰랐어요 하면서 또 오열하고, 이 춤이라는 거 하나로 여러 가지 감동의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간성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진이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진은 가혹행위와 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태준에게 욱하면 누구한테도 말해라.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경찰한테 말해도 돼. 라고 위로하고 태준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희의 발인 날 유진은 이제 소희의 핸드폰이 복구됐다고 그런 연락을 받고 가서 핸드폰을 보니까 소희가 다 지웠대요. 기록을 다 지워놨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안무 연습 영상.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파트 2를 영화의 하이라이트고 좀 파트 2 때문에 영화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영화가 파트 1에서 끝낼 수 있었죠. 네, 파트 1에 이제 서브 플롯을 좀 넣고 어떤 심파적인 요소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고구마와 사이다 장면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은 일부러 끝냈어도 괜찮은 영화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2부부터는 아까 소상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판타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독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오케이, 문제 있다는 거 알겠어. 얼마나 이 죽음이 비극적이고 슬픈지도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 한번 해볼까? 진짜 한번 파헤쳐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해결할 수 있나 한번 봐볼까? 하면서 파트 2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진이라는 인물을 가장 좀 엘리트적이고 좀 이제 정의롭고 그런 경찰관을 인물을 특히 더 배두나라는 명배우를 딱 세움으로써 무게감 있는, 앞으로 가면서 그 시스템 한번 파헤쳐 보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지만 보이고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만 보이고 그 결국 종착지에서는 진짜 갈 때까지 갔으면 그 대사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일베 지방교육청 장학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제 교육부 가실랍니까? 뭐 그다음 뭐 청와대? 뭐 그다음 어디 갈 건데? 이 대사가 너무 확 와닿는 걸 봤을 때 아, 비로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바가 완성됐구나 하는 걸 느껴서 파트 2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도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꿈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정말 현실 반영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이 소희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완주 생명과학고등학교예요. 리얼합니다. 근데 이게 네. 왜 저는 여기서 꽂혔냐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 공학과라고 안 하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AI, 그렇죠. 사이언스, AI, 테크놀로지 모시기.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뭐 융합 모시기 네네네네. 또 학교 이름도 막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네. 상고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생명과학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학교의 뭐라 해야 되죠? 보여주기식의 실적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반영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살짝 역겨운 포인트였고. 그렇죠. 학교가 아이의 인성을 키우고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적인 어떤 실적만 챙기려고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학교 광고 이런 거 볼 때 뭐 취업률 1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항상 의아했던 점이 취업률 1위라 어떤 취업률이 1위일까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걸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서 너무 현실 반영을 잘 했던 것 같고 더 이렇게 몰입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현실적인 서사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용두삼이라는 채널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예. 그 채널에서 이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아날로그를 못 벗어날까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일본 기업의 노동 그런 것들이 그 너무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노동 시간 이만큼만 해라고 정부에서 정해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불을 꺼요. 한 명도 퇴근을 하지 않죠. 아이고. 샷다 내리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퇴근합니다. 뒷문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 근로 환경이 좋아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무섭다. 사실 여기도 이런 것도 이 학교 실습생 파견 스타일도 사실 그런 가짜 허황된 그런 취업률, 예. 허황된 어떤 학교의 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제도가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 인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도덕적인 그런 것이고 그런 게를 잘 드러낸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게 예. 그 강동호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어요. 강동호 씨. 네, 강동호 비평가가 김애란 작가에 대한 비평문으로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했거든요. 근데 이 김애란에 대한 비평이 희망의 이름, 뭐 김애란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예. 김애란의 소설은 김애란이 20대 때 쓴 거랑 30대 때 쓴 게 다르다. 왜냐하면 20대에서는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고 갓 신임이고 아직 젊고 근데 30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리자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가 살아를 만드니까 과장이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폭력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애란의 어떤 당차고 막 그랬던 포인트가 아예 변하게 됐다. 30대로서 느끼는 어떤 잘 변했다.
잘 변했다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그냥 달라진 거죠. 달라졌다. 30대가 되면서는 이제 나도 일종의 가해자로서의 죄의식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그 유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이준호는 너네 뭐 관리자급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근데 얘는 고등학생이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김혜란에 대한 강동호의 비평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가해자가 상급자 그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가해자가 받는 우리가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하청 직원들의 피해자 입장에 있는 하청 직원들의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지는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거죠. 피해받는 사람만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악성 20대는 악성 코드를 잘못해서 다운받은 애들이라. 그렇죠. 근데 30대가 되면 악성 코드를 토렌트로 받은 거야. 맞아. 나도 받았는데 유출도 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옛날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화 기반이죠. 네네.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2017년 1월 22일에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 홍수연이 저수지에서 이제 자살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는 최근이다. 7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고. 사실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망을 네.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죠.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화하게 되면 상담원들 다 녹음되고 네네. 뭐 여러분의 가족 뭐 그런-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고 예. 근데 그게 되게 이런 식의 뺑뺑이도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 막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그렇죠. 해지 버튼을 열심히 숨겨놓긴 하는데 금지 같습니다. 심해. 시스템 어, 문제. 그래도 우리가 AI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뭐 그쵸, 상담원한테 그쵸.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준호의 죽음이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말이 너무 슬프긴 한데 그 소희의 죽음도 준호의 죽음과 연결돼 있고 예. 이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죽음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그렇죠. 결국은 이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내긴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상적이고 긍정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사회가 또 안 변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인간이 이걸 다 받아주고 언제까지 상처 주고 상처 입힐 겁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점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담사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하던 일을 이제 다 AI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다든지. 저는 그게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한테 하지 말자. 남한테 시키자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해요.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런 실적 중심주의, 자본 중심주의 이거 바뀌어야 될 것이고 네. 우리가 진짜로 그런 인식, 도덕성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회피하고 AI로 다 대체해버리는 분위기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또 인식 변화라는 말로 결말을 지으면 네. 그것도 사실 치트키거든요. 맞습니다. 인식 변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가불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렇지.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힘이 어느 정도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네. 우리 너무 사실 열받을 때가 많아요. 저 요즘은 보험 점검하라는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하루에 5번 정도 온 적이 있어요. 보험 점검 받으시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모르는 번호를 아예 요즘에 010으로 오더라고요. 띠용. 이제 뭔가 아까 업무 전화 같잖아. 맞아. 종이로 오는 거 같고 택배 전화 이런 거 같고 받으면 여김없이 보험 점검 전화야. 그럼 요즘에는 사실 그 전에 좀 들었는데 요즘 아예 끊어버립니다. 아예 끊는 게 서로 차라리 좋을 수도 낫죠, 있어요. 그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열받지만 화는 내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삽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 돌리는 일을 몇 번 해봤어요. 진짜로? 네, 이런
콜센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행사에 참석하실 건지 의향을 묻는 일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안전 관련 점검을 나갈 건데 이날 괜찮냐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거 물어보는 일 그 두 가지를 해봤는데 어려운 거 했네. 그러게. 네. 근데 그런 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좀 더 맞아.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예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당해봤으니까 이해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손님도 상대해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가게 점원들한테 되게 좀 인사라도 좀 살갑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 어떤 예의 범절이 좀 더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식의 우리 개인들의 작은 변화도 중요하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 폭력을 다운받는 다이렉트 다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토렌트로 받는 사람들이다. 책임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 영화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딱 한마디 참 어렵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하시죠. 선발로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누구에게 추천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이제 30대 근처 30 즈음에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막 노동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태일 열사 뭐 이런 생각도 나고 이런데 사실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런 죽음들 얼마 전에 또 삼립 공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더 고민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점에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한마디는 그래도 소위의 명존세가 있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었다. 네. 명존세를 때리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자면요. 일단은 추천은 소요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노동 환경은 어떤지 돌아보고 그리고 관리자로 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당했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떠올리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한마디는 일이 뭐길래, 실적이 뭐길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영화를 이동진 평론가님이 평론을 하신 걸 봤는데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충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 제목을 다시 봤을 때의 그 무거움이란 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음 소위는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도 아주 공감을 하면서 이 영화의 평을 마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약간 다르게 해서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 5, 60대들이 좀 봐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신병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렇죠.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없었고 전화를 돌리는 일 자체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런 식의 자살, 감정 노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을 착취하고 파괴시키는지 사실 그분들은 야 그거 앉아서 전화 받는 일이 뭐가 힘들어 그러실 것이고 야 이거 해제 하나 하는 거 그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기계 조작에 서투르시니까 또 어려워하시니까 더 많이 화를 내실 거고 그리고 자살 자체도 야 그거 니들이 나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 세대는 더 힘들었어 야 우린 전쟁 겪었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 현대 사회를 좀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해서 영화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은 더 이상 자살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맞습니다. 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충격적인 자료 조사를 봤었는데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자살 사망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살이라는 것은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고 그 질병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어떤 심적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저지른 어떤 폭력 그리고 착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끝.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다음 소위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